그 모든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내 손에 들린 차가운 스마트폰을 보며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나는 기억을 되감아 우리들의 천국에 첫 균열이 생겼던 그 순간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다. 불과 1년 전, 우리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에 서 있었다. 우리의 3주년 기념 여행이었다. 석양이 바다를 오렌지빛으로 물들일 때 지연은 내 품에 안겨 속삭였다. 오빠, 영원히 사랑할게. 세상 끝까지 함께야.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달콤했고 나는 그 순간이 영원할 것이라 굳게 믿었다. 그 맹세는 내 세상의 전부였고 내 삶의 기반이었다. 완벽한 아내, 완벽한 삶,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 하지만 그 햇살은 영원하지 않았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을 때도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화면은 항상 나를 향해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고 가끔 그녀의 입가에 떠오르는 알 수 없는 미소는 내 가슴에 작은 돌멩이를 던졌다. 내가 누구와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냐고 물으면 그녀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아, 그냥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거야. 여자들끼리 할 얘기는 따로 있잖아. 그 가벼운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거리감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토요일 오후에 일어났다. 지연이 샤워를 하는 동안 거실 테이블 위에서 그녀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수진, 그녀의 오랜 친구였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아서 지연이 지금 씻고 있어라고 말해주려 했다. 내 손가락이 화면에 닿는 순간 욕실 문이 벌컥 열렸다.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잊은 채 지연은 괴성을 지르며 달려와 내 손에서 스마트폰을 낚아챘다. 그녀의 눈에는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마치 맹수에게 먹이를 빼앗긴 듯한 원초적인 공포와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왜 그래?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내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왜 남의 핸드폰을 함부로 봐? 프라이버시도 없어. 그녀의 적반하장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 침실은 더 이상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저 잠만 자는 차가운 방이 되었다. 내가 다가가려 할 때마다 그녀는 등을 돌렸다. 오늘 너무 피곤해.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았어. 그녀의 변명은 점점 더 성의 없어지고 투명하게 속이 비치는 거짓말이 되어갔다. 나는 내 집에서 유령처럼 겉돌았다. 그녀의 존재를 느끼지만 결코 닿을 수는 없었다. 그 고립감은 끔찍했다. 몇 주 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용기를 내어 그녀와 마주 앉았다. 지연아, 우리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예전 같지 않아. 솔직하게 말해줘. 내 간절한 목소리에 돌아온 것은 날카로운 비수였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나를 경멸하듯 쳐다봤다. 또 그 소리야. 오빠는 너무 예민해. 그 병적인 의심이 우리 관계를 망치고 있는 거라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자꾸 문제를 만들어? 그녀는 나를 병적인 의처증 환자로 몰아갔다. 내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그녀를 괴롭히는 가해자가 된 것 같았다.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인가? 나는 혼란스러웠다. 어쩌면 정말 내 잘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의 논리에 휘말려 나는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갔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에 매달린 어둠 속에서 수만 가지 의심이 벌레처럼 기어다녔다. 입맛을 잃어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었고 거울 속에는 퀭한 눈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의심은 더 이상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 그것은 내 안에서 자라나는 악성 종양이었고 내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고통과 혼란의 끝에서 마침내 하나의 차가운 결심이 굳어졌다. 어느 날 밤 천사처럼 평화롭게 잠든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내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그 얼굴. 하지만 이제 그녀는 비밀을 품은 낯선 사람일 뿐이었. 나는 조용히 나 자신에게 맹세했. 그녀가 내게 진실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찾아내리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처음에 서아의 도움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 태주는 서서히 기운을 차렸고 가끔 희미하게나마 웃음을 되찾았다. 나는 내 아내가 자랑스러웠고 내 결정이 옳았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마치 무색무취의 독이 스며들듯 불길한 징조들이 아주 서서히 우리 결혼 생활의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휴대폰에 비밀번호가 걸렸다. 내가 무심코 그녀의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려 했을 때 그녀는 질겁하며 휴대폰을 낚아챘다. 배터리 없어. 짧은 변명과 함께. 그리고 우리 대화에 내 이름보다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이 더 많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오늘 태준 씨랑 등산 다녀왔는데 그 사람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아. 태준 씨가 이 영화 보고 싶어 해서 주말에 같이 가기로 했어. 처음에는 그저 친구를 돕는 아내의 헌신이라 생각하며 애써 넘겼다. 그러나 그 빈도는 점점 늘어났고 그들의 관계는 내가 생각했던 위로의 범주를 아득히 넘어서고 있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잠에서 깨면 서아는 종종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휴대폰 불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고 그녀는 내가 알지 못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내가 누구와 메시지를 하냐고 물으면 그녀는 언제나 놀라지도 않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태준 씨, 잠을 못 자겠다고 해서 그냥 얘기 들어주는 거야.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 그럴듯했. 너무나 이성적이고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내 안에서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그건 불편함을 넘어선 위험을 감지한 동물의 본능적인 불안감이었. 그들은 이제 나 없이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한 번은 우리가 자주 가던 둘만의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고 말하자 서아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 잘 됐네. 태준 씨도 부르자. 그 사람 요즘 입맛이 없던데. 결국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와 서아 그리고 태준은 함께 앉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투명인간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둘만이 아는 등산 코스 이야기, 그들만이 본 영화 이야기에 웃음꽃을 피웠다. 나는 그저 어색하게 앉아있는 그들의 행복한 그림 속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결국 나는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를 건드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나는 서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아야, 나 좀 불편해. 솔직히 말해서 두 사람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 아니야? 내 말이 끝나자마자 서아의 표정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었다.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이 나한테 부탁했잖아.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하는데 돕는 게 잘못이야.
당신 정말 편집증 환자처럼 군다. 내가 당신을 그런 의심하고 통제하려는 남편인 줄은 몰랐네. 정말 실망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나는 순식간에 아내를 의심한 나쁜 놈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내 죄책감을 완벽하게 무기로 사용했다. 며칠 후 나는 태준을 따로 만났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남자 대 남자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단골 술집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태준아, 오해는 말고 들어. 너랑 서아가 너무 자주 만나는 게 내가 좀 예민한 걸 수도 있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태준은 깊은 상처를 입은 배신당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는 맥주잔을 세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훈아,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나는 내 아내에게 목숨을 빚진 기분이야. 서아가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을 거라고. 그 고마운 마음이 죄가 되는 건가? 제발 내 마지막 남은 동아줄을 끊지 말아줘. 그의 눈가는 촉촉했고 나는 친구의 마지막 희망을 빼앗으려는 악당이 된 기분이었다. 두 사람은 마치 미리 입이라도 맞춘 듯이 나를 몰아붙였다. 그들은 나를 의심 많고 이기적이며 친구의 아픔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속 좁은 남편으로 만들었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었다. 나는 정말 내가 이상한 건지, 내 반응이 과민한 건지 지독한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내 안의 경고음은 사이렌처럼 시끄럽게 울렸지만 나는 그것을 애써 외면했다. 제발 내가 틀렸기를 바랐다. 긴장은 그 주 주말에 최고조에 달했다. 서아는 작은 여행 가방에 짐을 싸기 시작했다. 언니 집에 며칠 다녀올게. 당신의 그 끝없는 의심 때문에 나도 숨이 막혀.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해. 나는 그녀의 가방 안으로 언뜻 비치는 반짝이는 검은색 실크드레스에 시선이 멈췄다. 그녀가 나와의 기념일에도 입은 적 없는 마치 화려한 파티에라도 갈 것 같은 옷이었다. 언니 집에 가는데 그런 옷이 필요해. 내 물음에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가방을 닫으며 쏘아붙였다. 가끔은 기분 전환 삼아 예쁜 옷도 입으면 안 돼. 당신은 내가 숨 쉬는 것까지 의심하는구나. 그녀는 현관문 앞에서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나를 한심하게 쳐다보는 듯한 차가운 연민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당신의 그 믿음 없는 모습에 대해 나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그 말은 내 심장에 밝힌 차가운 비수와도 같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을 감싼 것은 죽음 같은 정적이었다. 하지만 그 정적은 내 머릿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내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미친 듯이 부추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텅 빈 옆자리는 차갑기만 했고 천장은 거대한 무덤처럼 나를 짓눌렀다. 아내의 마지막 그 차가운 눈빛, 당신의 그 믿음 없는 모습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라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내 의심이 그녀를 밀어낸 걸까? 수천 개의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불길한 예감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내 심장을 조여왔다. 새벽이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나는 결국 아내의 언니, 즉 처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이기적인 놈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잠긴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처형,
저 지훈이에요. 너무 늦게 죄송합니다. 서아가 거기 잘 도착했나요? 연락이 안 돼서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이 덜 깬. 그리고 어리둥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 아니, 오늘 저녁에 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무슨 일 있어? 제부.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 전화기를 든 손이 힘없이 떨렸다. 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왔다고.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다. 나는 간신히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주무세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단 하나의 이름만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머릿속을 울렸. 박태준. 나는 잠옷바람으로 집을 뛰쳐나왔다. 차키를 쥔 손이 땀으로 축축했다. 빗줄기가 차창을 미친 듯이 때렸고 와이퍼는 내 흐릿한 시야를 간신히 닦아내고 있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었다. 아닐 거야. 뭔가 다른 사정이 있었을 거야. 제발, 제발 아니어야만 해. 주문처럼 되뇌었지만 이미 내 영혼은 알고 있었다. 나는 지금 내 세계가 무너지는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태준의 집이 가까워질수록 숨이 가빠왔. 그리고 저 멀리 가로등 불빛 아래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 골목 안쪽으로 교묘하게 숨겨 주차된 내 아내의 흰색 세단. 모든 것이 끝났다. 세상이 잿빛으로 변했. 차 안에서 얼마나 있었을까.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렀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 모든 감정이 한데 뒤엉켜 나를 집어삼켰다. 몇 분간의 처절한 붕괴 끝에 이상하게도 머리가 차갑게 식었다. 그래,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 이 끔찍한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나는 비를 맞으며 차에서 내려. 태준의 집 뒷문은 예전부터 잘 잠그지 않는 버릇이 있었다. 나는 소리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후덥지근한 공기. 오직 침실에서만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었. 그리고 나는 들었다. 처음에는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그 소리. 내 아내의 나지막한 신음소리를.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 나는 유령처럼 걸어 살짝 열린 침실 문틈으로 다가갔. 그리고 그 틈새로 내 지옥을 목격했. 내 아내, 내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윤서아가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침대 위에서.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문을 세게 걷어찼다. 쾅! 문이 벽에 부딪히는 굉음과 함께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얼어붙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과 공포. 그 표정은 내 망막에 영원히 낙인처럼 찍혔다. 나는 당장이라도 태준에게 달려들어 그 얼굴을 부숴버리고 싶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꼼짝할 수 없었.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무력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 할 말이 없었다. 그저 죽은 사람의 눈으로 그들을 잠시 응시했다. 그리고 몸을 돌렸다. 방을 나서려던 찰나 내 시선이 침대 옆 협탁에 잠시 머물렀다. 그곳에는 낯선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정교한 조각이 새겨진 뚜껑이 살짝 열린 상자. 그 안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 그 순간에는 그게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지훈 씨, 잠깐만 설명할 수 있어. 등 뒤에서 서아의 절규가 들려왔. 옷가지를 챙기는
다급한 소리, 내 이름을 부르는 울부짖음. 하지만 그 모든 소리는 나와는 상관없는 세상의 소음일 뿐이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 빗속을 걸어 내 차에 올랐. 시동을 걸자 엔진의 굉음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나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았.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억눌렀던 모든 것이 터져나오며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얼굴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내 세상은 그렇게 그 끔찍한 밤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 그 끔찍한 밤 이후 나는 유령처럼 살았다. 며칠 동안 대학 동기의 텅 빈 원룸에 숨어 지내며 술로 밤을 지새웠. 잠들면 그들의 모습이 악몽처럼 나타났고 깨어 있으면 지옥 같은 현실이 나를 덮쳤다.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지만 나는 받지 않았. 서아와 태준, 두 사람의 이름이 화면에 뜰 때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일주일이 지났을까? 바닥에 뒹구는 텅 빈 위스키 병들 사이에서 나는 결심했.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이 지옥을 끝내야만 한다고.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혼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했. 내 결혼 생활, 내 사랑, 그 모든 것은 이제 내가 직접 땅에 묻어야만 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 서아에게 법원에서 보낸 이혼 서류가 도착한 날. 퇴근 후 임시로 머물던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어떻게 이곳을 알았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퀭한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다. 그녀는 내 앞에 서서 울부짖었. 손에 든 이혼 서류를 미친 듯이 흔들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제발 이야기 좀 들어줘. 하지만 그녀의 그 설명이라는 것은 차라리 침묵보다 만 배는 더 끔찍한 것이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것을 견딜 수 없어 나는 그녀를 오피스텔 안으로 들였.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히스테릭하게 울기 시작했다. 온갖 변명과 애원이 쏟아져 나왔다. 태준을 사랑한 게 아니었다. 그저 연민이었고 외로워서 그랬다. 모든 게 내 탓만은 아니다. 심지어 그녀는 차라리 당신도 다른 사람 만나. 내가 허락할게. 그래도 우리 헤어지지만 말하는 미친 제안까지 했. 나는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묵묵히 들었. 내 심장은 이미 돌처럼 굳어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 한참을 울부짖던 그녀가 지쳐갈 무렵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단 한마디. 왜? 내 질문에 그녀의 울음이 멎었.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 그리고는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나도 외로웠어. 당신은 일 때문에 바빴. 태준 씨는 너무 힘들어 보였. 그냥 서로에게 기댔을 뿐이야. 정말이야. 죄책감을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너무 깊이 빠져버렸다. 후회한다. 모두 의미 없는 소음일 뿐이었.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물었.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냉정했. 숨기는 거 더 있지. 지금 말해. 전부. 그 순간 서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 그녀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하얗게 질렸. 그녀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변명이 아닌 순수한 공포에 질린 울음이었다. 제발, 제발 화내지 마. 당신이 이걸 알면 우린 정말 끝이니까.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 말해.
나는 그녀를 다그쳤. 그녀의 침묵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폭탄이 떨어졌다.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바닥을 기며 속삭였. 당신이 떠나고 얼마 안 돼서 임신한 걸 알았어. 나는 숨을 쉴 수 없었. 임신. 우리의 아이. 아주 잠깐, 아주 찰나의 순간, 잿더미가 된 내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내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그래서 지웠어. 뭐,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보며 절규했. 어쩔 수 없었어. 그 아이가 당신 아이인지 아니면 태준 씨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만약 태준 씨 아이라면 우리 사이에 어떤 기회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세상이 무너져 내렸. 첫 번째 배신이 나를 날카로운 칼로 찔렀다면 이 두 번째 고백은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밝히는 톱날과 같았다. 역겨움과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바로 그때 얼어붙었던 내 머릿속에서 한 가닥 이성이 번쩍였다. 언제 임신한 걸 알았지? 그녀는 주저하며 말했. 몇 주 됐었어. 이상하네.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나한테 보낸 메일에서는 태준이랑은 내가 발견하기 고작 일주일 전부터 관계가 있었다고 했잖아. 그것도 거짓말이었나? 그녀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비참하게 고개를 끄덕였. 그들의 배신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깊었다. 나는 이성을 잃었다. 나가. 나는 그녀를 향해 짐승처럼 소리쳤다. 그녀는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다. 제발, 지훈 씨.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더러운 손 치워. 네, 거짓말은 대체 어디까지야. 내 아이였을지도 모를 생명까지. 내 더러운 비밀을 덮으려고 없앤 거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는 그녀를 뿌리치고 현관문 쪽으로 거칠게 밀었. 그녀는 바닥에 넘어져서도 나를 보며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내 눈에 비친 그녀는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었. 추악한 괴물이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내 인생에서 영원히 꺼져버려. 나는 문을 열고 그녀를 복도로 밀어냈다. 그리고 내 모든 증오와 경멸을 담아 문을 쾅 닫아버렸.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그대로 차가운 문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내 안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미련 한 조각까지도 오늘 밤 완전히 재가 되어 사라졌다. 텅 비어버린 공간 속에서 나는 소리 없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 텅 빈 공간 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은 후 나는 껍데기만 남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나를 상처 입힐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최악은 이미 지나갔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나는 새로운 도시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이 지옥에서 벗어날 계획을 세웠. 맛도 느껴지지 않는 커피를 억지로 마시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업무 메일을 멍하니 들여다보며 억지로 평범한 일상을 연기했다.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 끔찍한 기억들을 과거에 묻어버리는 것,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었. 하지만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가장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마지막 한 방을 남겨두고 있었.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훈아, 아가, 서아가 병원에 약을 먹었단다. 그녀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첫 감정은 통쾌함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그것은 뼛속까지 시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공포였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고 손은 격렬하게 떨렸다. 병원 응급실의 자동문이 열리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와 기계들의 날카로운 경고음, 다급하게 오가는 의료진의 발소리가 나를 덮쳤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서아가 있었다. 링거 바늘이 꽂힌 그녀의 팔은 끔찍할 정도로 가늘었다. 며칠 전 내가 괴물이라 부르며 증오를 담아 내쫓았던 그 여자는 지금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 보였다. 내 안의 모든 분노와 결심이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그 자리에는 이름 모를 깊은 고통과 지독한 죄책감만이 남았다. 내가 그녀를 저렇게 만든 걸까? 내가 그녀를 낭떠러지 끝으로 내몬 걸까? 내가 조금만 더, 아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정신 차려, 이지훈. 의사는 다행히 위세척을 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환자분은 극심한 정신적 불안 상태입니다.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해서 정신과 폐쇄 병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정신과 병동. 그 단어가 망치처럼 내 머리를 강타했다. 상황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다. 바로 그때 눈물로 얼굴이 엉망이 된 장모님이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원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내 뺨을 내리쳤다. 네가 감히 여기를 와. 이 악마 같은 놈. 네가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서 있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한참을 내 가슴을 치며 오열하던 장모님은 모든 힘이 빠진 듯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쪽지 하나를 내게 내밀었다. 이게 서아 옷 주머니에 들어 있었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네가 알아내. 나는 무의식적으로 쪽지를 받아 펼쳤다. 그 안에는 용서를 비는 유서가 아니었다. 대신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위태로운 필체로 휘갈겨 쓴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사람이 강요했어요. 증거는 그 상자 안에.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 사람. 누구? 태준. 그리고 상자. 순간 내 뇌리를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그 끔찍했던 밤, 태준의 침실에서 봤던 뚜껑이 열린 채 비어있던 그 작은 나무 상자. 정교한 조각이 새겨진 어둡고 낡은 그 상자. 그때는 경황이 없어 지나쳤던 그 사소한 디테일이 이제 거대한 의문이 되어 내 심장을 옥죄어왔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다. 서아의 배신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단 말인가? 강요, 태준이 서아를 협박이라도 했다는 건가? 대체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기에 증거가 된다는 말인가?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떠다녔지만 어느 것 하나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정신과 병동 복도에 서 있었다. 손안에는 그녀의 운명을, 그리고 어쩌면 내 운명까지도 바꿀지 모를 작은 쪽지가 들려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아를 향한 증오와 경멸로 가득했던 내 마음은 이제 태준을 향한 차갑고 어두운 의심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배신보다 더 끔찍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만약에
내 아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였다면 차가운 하얀색의 병동문이 내 앞에서 굳게 닫혀 있었다. 그 문 너머에 진실이 있을까? 나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분노와 연민, 의심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그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 하얀색의 병동문 앞에 서 있었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유리창 너머로 낯선 침대에 잠들어 있는 서아의 모습이 보였다. 며칠 사이 헬쑥해진 얼굴, 링거 바늘이 꽂힌 가녀린 팔. 그녀는 평온해 보였다. 모든 고통을 잊은 사람처럼. 분명 피해자는 나인데 왜 지금 나는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일까? 나는 그녀를 증오해야 마땅했.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여자.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나를 배신한 여자. 그런데 저렇게 잠든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내 마음 속에서 증오와 함께 이름 모를 슬픔이 차올랐다. 미친 듯이 미운데 동시에 미친 듯이 아팠다. 아직도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 내가 사랑하는 건 20살 벚꽃잎이 흩날리던 캠퍼스에서 수줍게 웃던 그녀일 것이다. 아버지를 잃고 내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던 그녀일 것이다. 그날 밤 태준의 침실에서 내가 본 그 여자가 아니라, 하지만 그 모든 기억들이 뒤엉켜 나는 어떤 감정이 진짜 내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 이혼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할까? 당연히 그래야 했. 그게 이성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런 상태의 그녀를 이 차가운 병동에 버려두고 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가 된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는가? 내 손 안에서 땀으로 축축해진 쪽지가 바스락거렸. 그 사람이 강요했어요. 증거는 그 상자 안에. 이 몇 글자가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다. 이 쪽지는 서아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일까? 아니면 더 깊은 지옥으로 향하는 초대장일까? 이 모든 비극의 연출가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서아인가? 태준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방치한 나 자신인가? 내 가방 안에는 변호사가 보낸 차가운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 그리고 내 손 안에는 진실을 향한 유일한 단서일지도 모르는 뜨거운 쪽지가 들려있었. 하나는 명확한 끝을 의미했고 다른 하나는 끔찍할지도 모를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나는 이 두 갈래길 앞에서 길을 잃었다. 한참을 서 있던 나는 마침내 결심했다. 이대로 도망치거나 혹은 섣불리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 지독한 연극의 진짜 결말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나는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도, 그렇다고 병원을 떠나지도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 변호사의 번호가 아니었다. 다시는 누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이름을 찾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하면서도 이제는 섬뜩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훈아, 웬일이야?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울렸. 박태준, 너랑 나 할 얘기가 있어. 그 나무 상자에 대해서.